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장면들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 낯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문을 잡아주는 순간,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우산을 건네는 장면,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손길.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묘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질문이 일어납니다. 저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사람의 본성일까? 아니면 세상이 가르친 습관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선함은 때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오랜 배움과 반복된 연습 끝에 겨우 익힌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선한 행동이 사회적 예의라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간다움의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 그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깃든 빛일까요? 아니면 살아오며 배워온 공감의 기술일까요? 어쩌면 그 둘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미세한 불씨가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조금씩 형태를 얻어가는 것일지도요. 오늘 당신은 어떤 이유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나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였나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지금 이 작은 질문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언제나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라는 말이 단순한 이상론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직 세상의 규범이나 계산을 배우기 전에 아이는 친구가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달려가 손을 내밉니다. 누군가 울면 따라 울고 누군가 웃으면 덩달아 웃습니다. 그 마음은 가르침 이전의 감각이며 분별과 이해를 넘어서는 순수한 반응입니다. 맹자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의예지의 4가지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자라면 인격이 되고 자라지 못하면 무지와 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루소 또한 에밀에서 비슷한 관점을 보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지만 문명과 사회 제도가 그 본성을 오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타인을 해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존재이며,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말로 그 타락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즉, 인간의 선함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문명 이전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고전 철학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캐런 윈이 진행한 영아 실험에서는 생후 6달도 안 된 아기에게 2가지 인형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언덕을 오르려는 인형을 도와주는 도우미 인형, 다른 하나는 그 인형을 방해하는 방해꾼 인형이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아기들에게 2 인형 중 하나를 고르게 하자 대부분의 아기들이 망설임 없이 도우미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언어도 사회의 규범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도와주는 존재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 이미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기들은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건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공감의 감각이 바로 선함의 씨앗이며, 그것은 생각이나 판단보다 훨씬 앞선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그 씨앗이 항상 곱게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경험, 사회의 구조가 그 본성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면 놀라고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 반응이 도덕적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장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길가에서 낯선 이가 다치면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 불행한 뉴스를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던 적이, 그때의 당신은 의식적으로 착하게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안에 깃든 본래의 선함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며 보상이나 인정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순수한 반응입니다.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의 인간, 맹자가 말한 본성의 선함, 그리고 심리학이 보여준 아기의 공감 실험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향한 따뜻한 감흥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가능성을 세상의 경험 속에서 키워가며 살아갑니다. 선함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불씨를 다시 기억해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조용히 빛나는 본래의 선이 숨쉬고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욕망과 이익을 좇는 존재이며 도덕과 예의는 그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해를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교육과 사회적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선이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규범 속에서 길러지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즉, 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홉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말하며, 욕망과 공포가 지배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투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서로를 경계하고, 그로 인해 전쟁 같은 혼돈의 상태가 이어집니다. 결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계약과 법, 그리고 권력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홉스에게 선이란 본성의 산물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이며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이런 철학적 시각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놀랍게도 많은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조차 마음 한켠에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스며 있기도 합니다.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것을 SNS에 올려 사람들의 좋아요를 기대하는 모습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도덕의 형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모두 위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 속에서 착한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며 때로는 스스로의 진심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경향은 도덕적 자기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믿을 때 안정감을 느끼며 사회 속에서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버릴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잠시 망설이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더 쉽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이때의 선행은 타인의 시선이 불러낸 것이며, 그 동기는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 사회적 학습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선함은 본성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칭찬받는다, 저렇게 말하면 미움을 산다는 수많은 경험을 반복하며 선과 악의 경계를 배워왔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학교의 규칙, 법과 제도, 타인의 평가가 우리 안의 행동 기준을 형성한 것입니다. 순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교육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습관을 통해 선을 실천하도록 길러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실천한 선이 진짜 선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이유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선일까요? 아니면 단지 규범에 순응한 결과일까요? 우리는 종종 내면의 선함보다 사회의 눈치를 더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키지 않지만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손을 내미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행위는 분명 착한 행동이지만 그 동기에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외부 요인이 작용합니다. 선은 이렇게 본성과 학습, 감정과 계산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로 드러납니다. 순자나 홉스의 주장처럼 인간은 본래 욕망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사회적 조화를 위해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히 순수한 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시선 속에서 배우고 반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인간이 길러낸 선함의 증거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함은 단순히 본래의 마음이거나 사회적 습관이라는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본능과 그 본능을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만드는 학습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선은 현실에서 형태를 갖춥니다. 선은 인간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기술이자 여전히 매일 연습해야 하는 미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선의 가능성을 지니고 오지만 그 가능성을 키워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칸트는 선을 감정이나 결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선한 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며 선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적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감정적으로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돕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도덕 행위라는 것이지요. 선한 행위는 상황의 이익이나 감정의 동요와 무관하게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의무로서 실행될 때 도덕적 가치를 가집니다. 칸트에게 도덕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은 외부의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 법칙에 스스로 순종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감정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감정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위에 도덕의 근거를 둘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행동했다면 그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 선은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선함이란 타인의 반응이나 상황의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세운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선택의 힘입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도덕성을 습관과 행동의 반복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행동함으로써 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선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가 말한 덕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행위를 통해 체화되는 성향입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덕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를 배우는 방법은 두려움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조금씩 용감한 성향을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선함 또한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꾸준히 이어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향이 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은 본성의 씨앗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반복과 실천의 힘이었습니다.
이 두 철학자의 생각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사실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인간의 선함은 타고난 본성과 길러진 습관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본성은 방향을 주고 습관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선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에 이끌려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의 판단으로 의무를 다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따뜻함과 생각의 깊이를 함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선은 타고난 것도 배운 것도 아닌 기억해내고 연습하는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빛을 잊지 않고 매일의 행동으로 그 빛을 조금씩 닦아내는 것. 그것이 인간이 선해지는 과정이며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선함이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슴 깊은 곳에 작게 심겨 있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다만 그 씨앗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날지는 매일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거칠고 냉소적으로 느껴져 그 씨앗을 지키는 일이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선함을 단 한 번이라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세상의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그 순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선은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불친절하게 굴었던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일, 나를 해친 사람에게 분노 대신 침묵을 택하는 일, 내 이익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일. 그것들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지탱하는 근육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선은 본성의 불씨이자 훈련으로 다져지는 힘입니다. 선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다스리는 일입니다. 악의 순간을 마주할 때도 미움과 질투가 고개를 들 때도 그 마음을 관찰하고 방향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이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늘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로 나뉘지만 그 경계에서 잠시 멈춰 자신에게 묻는 사람,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키워가느냐에 따라 세상도 달라집니다. 냉소를 택하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해를 택하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선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 속에서 흐르는 작은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내민 손 하나, 건넨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선을 기억해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누군가에게 배운 선을 실천한 하루였나요? 아니면 이미 당신 안에 있던 선함이 조용히 빛을 낸 하루였나요? 때로는 그 둘의 경계조차 모호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마음이 선을 향해 있으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가는 한 세상은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